아, 뭐야? 비밀번호가 안 열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안 열릴 거야. 왜냐면 내가 집을 팔아버렸거든. 난 이제 할아버지랑 살 테니까 엄마는 따로 나가서 살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할아버지는 엄마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할아버지 엄마가 그 엄동설 안에 내쫓은 거 나 똑똑히 봤어 그때. 그만해라 동주야. 네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도 알 건 알아야지요. 할아버지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할아버지 고작 디스크 때문에 요양원에다 모셔놓고 내요도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요양원 가겠다고 한 거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맨날 밥 차리기도 힘들고 뭐 챙기기도 힘들어서 말이다. 이제부터 내가 할아버지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도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스스로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봐. 동주야, 네가 이러면 내 마음이 아파. 어찌 되었든 네 엄마도 내 딸 아니냐. 나는 나 때문에 안 싸웠으면 좋겠다. 참 슬프다 정말. 할아버지도 제발 엄마 좀 놓으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만든 사람 엄마잖아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른다고요. 다 내 자식들 아니냐. 다들 잘 지내야지. 이렇게 다투면 안 되지 않냐. 너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 내 생각해주는 것은 고마우나 이거는 또 다른 악순환일 뿐이야. 나중에 동주 네가 결혼해서 네 자식이 네가 네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뭘 배우겠냐. 할아버지, 저는 그냥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안다, 알아. 그렇지만 이건 너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야. 그래도 난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알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쳤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들 노네.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아버지가 애를 이렇게 키워놨으니 그런 거 아니냐고요. 너도 이제 나한테 그만해. 더 이상 이런 모습 보여주면 나도 너를 더 이상 감싸줄 수가 없다. 항상 자식 앞에서는 옳은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게 부모인 게야. 너도 잘 생각해봐라. 네가 과연 뭘 잘못했는지. 정 떨어져 진짜. 둘 다 다신 꼴도 보기 싫어요. 이깟집 나가면 그만이지. 다 필요 없어요. 딸은 그렇게 짐을 싸가지고 나갔고 나도 손주도 딸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보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준용이라고 합니다. 올해 76 된 사람입니다. 참 사람 앞길은 알 수가 없다고 저는 누구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 공장에서 일하다가 자수성가로 돈을 모아 결혼을 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사업을 했다가 조금씩 올라왔는데 저의 성실함을 좋게 본 거래처 사장님 딸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따님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그 당시 대학물까지 먹은 여자였습니다. 얼굴도 조망만 해서 참 예뻐서 제가 한눈에 반해서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외관상으로나 조건상으로나 그 사람하고는 아씨와 머슴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사장님이 못 배우고 자수성가로 올라온 저에게 사장님 딸같이 귀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내 딸이 몸이 많이 약한 편이야. 예쁘고 똑똑하지만 몸이 약해서 선자리도 많이 안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끼고 살 생각을 갖고 있었네. 하지만 자네라면 우리 딸을 잘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소개한 거니 부디 아껴주게나. 무슨 큰 병이 걸린 것은 사실상 아니기는 했지만 체력도 약하고 마르고 저혈압에다 빈혈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잔바리 잔병들을 늘상 달고 살아서 사장님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하셨지요. 그런 딸을 제게 맡기면 저는 어찌해야 하나 난감했지만 그 전에 저는 이미 아내한테 단단히 반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에 고민했는데 제가 사랑에 빠지니 현실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몸이 선천적으로 약했기에 후사도 사실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가냘프고 항상 비녀를 달고 살았던 아내였기에 저는 그런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고자 자식은 꿈도 꾸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자식을 주려고 했었던 건지 아내는 결혼하고 3년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처갓집 식구들이 저를 완전 생각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멱살잡이까지 했습니다. 내가 분명 딸 잘 보살펴달라 하지 않았나? 기어코 우리의 아이를 갖게 만들어? 그러고도 자네가 내 사위인가? 내 딸을 아낀다고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아내가 앞서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 그래요? 부부가 아이를 갖는 게 당연한 거지. 아빠가 그건 이 사람 혼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 걱정되니까 그렇지 녀석아. 제가 뭐 큰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왜 걱정이에요? 저 괜찮아요 아빠. 이 사람이 잘 챙겨줘서 저 많이 건강해졌고 충분히 아이도 낳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내는 제 팔짱을 끼며 장인어른한테 똑부러지게 말을 해주었고 더 이상 장인어른은 할 말이 없어 알아서 잘 하라고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버지 걱정을 멀리하고 저한테 엄마가 되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웃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내는 밝았지만 몸이 약해서 한켠에 우울함이 배어 있었지만 아이를 갖고는 그 모습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비로소 진심으로 밝아져서 좋았지만 아기 낳을 때 아내가 잘못되면 어쩌나 늘 걱정이었지요. 다행히 큰 이상 없이 10달 후 아내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딸인 현미였습니다. 현미는 아내를 많이 닮아 있었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잘 따랐는데 가끔은 잔망스러움이 보여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근데 어른들 눈에는 그게 훤히 보이니 웃기기도 했고 그 모습마저 참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딸이 너무 예뻐서 끼고 살았는데 첫 자식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둘째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만 더 갖자 여보. 현미가 너무 예뻐서 딱 하나만 더 낳아서 둘이 잘 지내는 모습 보고 싶어. 여보, 우리 욕심내지 말자. 현미 하나 얻은 것만으로도 나 감사해. 장인어른한테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뭐 어때. 나는 하나 더 낳을 거야. 당신도 애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잖아. 아니야, 난 아이 필요 없어. 그냥 현미랑 당신만 있으면 돼. 자꾸 그렇게 고집 피우면 나 다른 남자 아이라도 가질 수도 있어. 농담이고 첫애도 무사히 잘 낳았잖아. 둘째도 잘 낳을 수 있을 거야. 나 괜찮아 정말. 아내는 웃으며 자식 하나만 더 갖자고 저를 설득했고 저는 난감해서 피하려 했지만 결국 아내는 기어이 저를 설득해서 아이 하나를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당연히 애 하나만 낳았으면 됐지. 뭘 둘이나 욕심을 부리냐고 제게 뭐라 했지만 저도 아내가 자꾸 설득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 된 상태에서 기왕 아이를 가졌으니 제가 열심히 잘 돌보고 신경을 썼는데 문제는 둘째는 현미 때랑은 다르게 아내가 유독 힘들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했고 뱃속 태동이 들리지 않으면 유난히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예정일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8개월 때 진통이 오게 되었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대체 뭐가 잘못되었던지 제왕절개를 하는 순간 아이도 아내도 모두 저 세상으로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고
덜덜 떠는 제 멱살을 쥐고 흔들며 악을 쓰는 처가 식구들을 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네가 내 딸 기어이 세상 떠나게 만들었구나, 이 나쁜 자식아. 귀한 내 딸 주었더니 얘 하나만 낳게 하면 되지 굳이 둘까지 욕심을 부려? 아무리 우리 애가 둘째 갖겠다고 해도 말렸어야지. 이제 속이 시원하냐? 어미 잃은 현미는 대체 무슨 잘못이냐? 장인어른은 저를 못살게 굴며 난장판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은 현미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현미는 고작 6살이었어요. 제발 애 앞에서 저한테 이러지 말라고 장인어른을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딸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 제게 쏟아내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서 더 이상 장인어른에게 이러지 말라고 했고 저 또한 아내를 잃었고 우리 딸 또한 어미를 잃었으니 그 슬픔의 무게가 결코 장인어른보다 적지 않다고 오열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제서야 장인어른은 바닥에 앉으며 펑펑 눈물을 흘렸고 그 이후로 장인어른은 다시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꼭 빼닮은 현미마저도 말이지요. 저는 제 딸을 누구보다 잘 키우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주위에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고 이 여자 저 여자 괜찮다는 사람 다 소개받았지만 행여나 새엄마 들어와서 우리 딸 구박이라도 받을까 싶어 거들떠도 보질 않았습니다. 저희 누나가 제가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되었던지 은근슬쩍 현미 잘 돌봐준답시고 재혼 상대를 보모로 취직을 시켰는데 현미가 그 보모를 좋아하고 잘 따라서 잠시 재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만 막상 또 재혼을 한다니 현미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절대로 다른 아줌마랑 재혼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내가 아빠한테 잘할 테니까 아빠도 딴 생각하지 말고 나랑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현미 커서 시집가면 아빠는 혼자인데 아빠 외로우면 어떡하지? 나는 무조건 아빠 모시고 살 거야.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 아빠랑 같이 살 거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지금 아빠가 날 책임지듯 나도 아빠 책임질게. 현미는 큰 소리를 땅땅 치며 외로워하지 말라고 자기가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 제게 약속했고 저는 그게 설령 빈말일지라도 그런 딸이 참으로 든든해서 재혼을 절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제 보살핌을 받고 무럭무럭 자랐고 딸이 복이 있었던지 딸이 자라는 동안 제가 사업이 잘 되는 편이어서 딸이 원하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은 제가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그야말로 공주님으로 자라났죠.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많고 아내를 닮아 얼굴도 예쁘고 성격이 맑아서 사람들을 항상 몰고 다녔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끼가 많아서 체육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아이였습니다. 딸은 돌고 돌아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해서 대학을 산업 디자인과로 가게 되었는데 대학 생활을 누구보다 알차고 재미있게 보냈죠. 그러던 가운데 딸이 과에서 MT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딸은 앞장서서 갔고 사실 딸이라 걱정되었지만 안전하다고 하기도 하고 과 선후배 친구들까지 다 가게 되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속 마음이 놓이지 않아 딸에게 조심하라 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돼. 여자애라 아무래도 집 떠나 있는 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싶다. 괜찮아 아빠. 다 큰딸인데 뭘. 나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술 같은 거 준다고 또 덥석덥석 마시지 말고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알았다니까. 그놈의 잔소리 좀 그만해. 귀에 딱지 않겠어. 걱정하지 말라고.
잘 다녀올게요, 아빠. 딸은 제 잔소리에 지쳤다는 듯 그만 좀 하라 했고, 그렇게 저는 신신당부를 하고 알겠다고 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딸은 즐거워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표정이 어두워져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평소에 딸아이의 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관찰하고 있었기에 미묘하게 뭐가 달라져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컹거리면서 혹시나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했지만 그런 것 치고는 또 표정이 밝아서 어찌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MT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한테는 다 말해도 돼. 아니야, 아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재미있게 잘 놀고 왔어. 다음에 또 가고 싶어. 정말 괜찮은 거지? 당연하지. 아빠는 걱정도 팔자야. 맨날 그렇게 걱정하면 나 부담스러워, 아빠. 수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딸은 그렇게 제게 비밀이 생겼고, 그리고 그 비밀은 머지않아 어렵지 않게 단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딸은 언제부터인가 화장실에서 있었던 시간이 참으로 길었는데, 그런데 저는 화장실에서 우연찮게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휴지로 돌돌 말아놓은 사이에서 삐져나온 것이어서 저는 얼른 그것을 풀어보니 두 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이걸 어찌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른 척하고 딸에게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결정이 줄어드니 저는 그날 딸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마침 대문 앞에서 딸과 어느 남자가 웃으며 장난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걱정과는 다르게 딸은 너무나도 좋아 보였는데 아무래도 저 남자가 아이 아빠인가 싶어서 저는 먼저 나가 남자의 인상부터 보았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밖으로 나왔어? 쓰레기도 좀 버릴 겸 우리 딸 잘 오나 마중 나왔는데 집 앞에 있는 줄은 몰랐네. 옆에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인가? 아니. 남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친구. 안녕하세요.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럼 그냥 먼저 가볼게, 현미야. 알았어. 딸은 남자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저는 남자가 간 뒤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앞에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딸은 사색이 되어서 저를 보았고 되려 찔려서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 내가 버린 화장실 쓰레기통도 검사하는 거야? 아까 그 녀석이 네 뱃속의 애 아빠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딸의 침묵을 통해서 그 녀석이 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녀석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딸은 더 이상 묻지 말라며 자기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제게 멀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딸이 신경 쓰였지만 그럴수록 딸은 제게 비밀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딸은 겨울방학이 온 후, 휴학한 후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2학년 때까지만 마쳤을 뿐이었어요. 성적도 좋지 않았고 학교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수업도 거의 나오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딸은 쉽사리 찾을 수 없었고 저번에 대문 앞에서 만난 김형민이란 친구를 물어 찾아갔는데 다른 과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현미 어딨냐? 당장 현미 어디 있는지 말해. 저 현미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없어졌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놓고 말해. 바른 대로 얘기해라. 현미 임신 중인데 빨리 병원이라도 가려면 찾아야 한단 말이야. 네가 애 아빠라면서 결혼이라도 할 생각인 거야? 네? 현미가 임신 중이었어요?
저는 그냥 현미랑 친구 사이였을 뿐이에요. 저 현미한테 책임질 만한 행동한 적 없어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니까요. 처음 만나고 호감을 갖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만나보니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몇 번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남자의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딸은 누구의 아이를 가졌단 말인가?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게 허구한 날 가서 담뱃값 같은 거 쥐어주고 제발 우리 딸 찾아달라고 했지만 딸은 어디에 꽁꽁 숨어 있는지 나타날 기색이 없었고 사설로 고용해서 찾으려 했지만 대한민국이 없는지 샅샅이 뒤져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딸은 제 발로 제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손에는 아장아장 걷는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애가 제 손주이고 제 딸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딸이 다시는 제 앞에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찾아 헤맨 고생이 무색하게도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현미는 제게 아이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 동주예요. 아직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아빠 아들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들을 어떻게 내 아들로 키우냐? 네가 그렇게 낳았으면 네가 키워야지. 넌 3년 만에 아빠 앞에 나타나 놓고서 아빠 가슴을 비어지게 만들고 그런 소리가 쉽게 나와? 그럼 어떡해요? 허구한 날 잔소리하는 아빠한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낳고 키운 아이고요. 그럼 혼자서 계속 키우지 왜 내 앞에 아이를 데려와? 저 재혼 상대가 생겼어요. 이제 곧 결혼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애를 껄끄러워해요. 뭐? 너 그럼 네 자식 나한테 맡기고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평생 혼자 살 순 없잖아요. 애 때문에 내 청춘 다 헛되이 보내버리는 것도 싫고 저도 가정 가지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딸은 떨어져 있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참으로 독하고 모질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나는 네 애 못 키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딸은 재혼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두고 갔죠. 더불어 청첩장도 제게 맡기고 갔는데 결혼식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상견례고 뭐고 다 생략하고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하기로 했고 사위가 나이가 38살로 많은 편이라 그쪽 부모님은 상관없다며 허락하기로 했다지요. 딸과는 사위가 띠동갑이었습니다. 띠동갑인 남자가 다 감싸 안아줄 테니 딸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딸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이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을 하려고 치니까 아들을 못 키운다고 하니 제게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오기 전에 사위를 만나보고 싶었지만 혹여나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봐 걱정돼서였던지 딸은 만나지 못하게 하고 결혼식 때 보자고 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덩그러니 아이만 놓고 가버렸고 저는 청첩장을 만지작거리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에게서는 딸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쌍꺼풀이 진하고 귀여운 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아비의 얼굴을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동주라고 했고 엄마가 놓고 갔음에도 손주는 울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쩐지 그런 손주의 모습이 쓸쓸해 보이고 저와 언뜻 닮아 있어 보여 그 아이를 안고서 들어가자 내가 네 할아비다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빨리 철이 들었는지 기저귀도 이미 다 뗀 상태고 소변이며 대변이며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작 24개월이 된 아이가 말입니다. 말도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떼면 굉장히 잘했어요.
밥도 스스로 잘 먹는 게 참 기특하고 영특해서 차마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를 회사에 데리고 다니며 돌보았고 사람들은 어디서 늦둥이를 본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제가 사정을 얘기하니 저를 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그래도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이 돌보느라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도 딸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시댁에서 구박받지 않고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딸이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혹시나 시집 가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어요? 다른 집들은 다 딸들 시집 가는데 돈 보태주는데 아빠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시집 보낼 거야? 사위 한번 보지도 못하게 하는 녀석한테 무슨 돈을 보태줘? 상견례도 안 했는데. 피차 상견례 부담스러울까봐 그렇지. 그럼 사위 보여주면 돈 줄 거야? 현미는 단도직입적으로 돈을 달라 했고 저는 이미 생각한 거긴 하지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딸이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딸은 결혼식 이틀 전에 사위를 만나게끔 자리를 주선했고 솔직히 사위를 본 저는 12살 차이가 아니라 더 많이 나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윤창렬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38살이고 지금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미 씨가 저희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이 낳고 비혼모로 사는 게 마음이 쓰이다가 이게 정이 되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현미를 좋아한다면서 동주는 왜 맡기 싫다고 했나? 그건 제가 아니라 제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제가 총각이니 현미 씨와의 결혼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싶다 하니 대신 아이는 두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송구스럽습니다, 아버님. 사위는 제 눈치를 보며 그리 말을 했고 현미는 저를 쏘아보며 더 이상 사위를 난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인상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험상궂고 그래도 딸은 고졸로 끝나기는 했지만 대학물을 잠깐 먹었었는데 사위는 초등학교 졸업에다 공장을 운영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검정고시를 권유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딸의 도움으로 준비하겠다고 제 앞에 약속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내밀었고 딸은 좀 부족한 듯 실망스러운 눈길로 보다가 고맙다 하는 인사도 없이 챙겼습니다. 5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당연시하고 챙기니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남자가 차를 가져다 주자 웃으며 고맙다고 했던 딸이었기에 말입니다. 아버지가 준 5천만 원은 사위의 작은 친절보다 못한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딸이 그 남자를 좋다 하니 부디 행복하기를 바라며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참 단아하고 예뻤고 흡사치 어미를 살아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윗감이 조금만 더 준수하게 보였으면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이었을 텐데 우락부락하니 생긴 것으로 보면 그리 어울리는 한 쌍은 아니었습니다. 사돈내외는 아니나 다를까 좀 까칠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장가를 이제까지 못 갔나 싶기도 했습니다. 심술보가 고약한 것이 딸이 씨 어른들 때문에 고생끼나 할 것 같았지만 이미 딸이 제멋대로 결혼식장에 들어갔으니 제게 말릴 도리는 없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들고 일어나서 내 딸 누가 머리끝 한 올이라도 건드릴까봐 유난이면서 난리 쳤었는데 그런 저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그저 딸의 말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딸은 그렇게 신혼여행을 떠났고 나중에 한번 신혼집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돈 어른한테 딸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사돈 어른은 그렇게 제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현미가 혼수를 변변찮게 해왔어요. 예단 예물도 좀 잘해오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을 이제 만났으니
나중에 뭐라도 좀 챙겨주세요. 기다려 보십시오. 나중에 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돈께서 좀 보태주셨습니까? 제가 보태주든 아니든 왜 며느리 해오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설마 아들 장사라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그쪽에서 우리 딸의 아들 못 키운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딸이 그쪽 아들한테 시집 가려고 자식까지 등졌는데 그걸로도 딸은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변변치 못한 아들, 우리 딸 미혼모라고 꼴에 아들 장사하려는 모습이 우습기만 했습니다. 자식도 키워본 사람이면서 천륜을 끊어버리다니. 어떻게 딸에게 생때 같은 자식을 떼어놓게 한 후 자기 자식이랑 결혼시켰는지 참 못되었습니다. 다시는 사돈이라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때부터 거의 딸을 보지도 않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동주 키우는 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편하게 슬렁슬렁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야무지고 눈치도 있고 똑똑한 영재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이 한글책을 혼자 다 읽었니? 영어책도? 동주는 책을 가져오니 줄줄줄 한글을 읽기 시작하며 혼자 떼었고 영어도 혼자 떼었습니다. 저는 돈을 써서 영어책이랑 좋다는 한글책은 다 밀어넣었고 아이는 빠르게 습득하며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어갔습니다. 똑똑하고 영민하고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자 능력은 더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선생님께서 전화해서 칭찬을 하시며 아이 영재 검사를 권유했고 아이는 언어 천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영어 외에 중국어도 시키고 스페인어까지 시키니 금방금방 받아들여 초등학교 때 이미 4개 국어를 하는 아이였어요. 워낙 우리 때와는 달리 잘 되어 있고 영재들이 많은 시대였지만 우리 손주는 그야말로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딸은 제게 연락도 하질 않았고 아이를 볼 생각도 하질 않았습니다. 행여나 제가 딸에게 아이를 데려가라 할까봐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런 모진 것을 보자면 정이 뚝뚝 떨어지고는 했습니다. 딸이 물론 잘 살기를 바랬지만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챙겨 누구보다 자기 삶을 중요시 여기고 잘 꾸려가는 아이였습니다. 동주 역시 자라면서 엄마 한 번을 찾지 않고 세상에 할아버지가 전부라며 여기며 살았는데 그것을 보고 때때로 딱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자로 동주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사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아이인지 보내었지만 현미는 꼼짝도 하질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잘 키워냈듯 동주도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키워냈습니다만 얼마 뒤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키우려다가 욕심을 부린 게 문제였습니다. 하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이상 동주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고 마지막 집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겨우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주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무너지니 마음 아파하면서 하던 공부를 그만하고 저를 돕겠다는데 저는 동주를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밖에 안 된 녀석이 무슨 나를 돕고 공부를 접겠다고 해? 그런 게 나한테 효도가 아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할애비가 너 절대 부담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좋아하는 거 해라. 동주는 아직 어렸기에 저를 돕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지만 저는 손주까지 신경 쓰게 한 무능력함에 스스로에게 화가 나며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해서
손주를 공부시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동주가 제일 좋아하는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았기에 저는 경비로 취직을 했지만 아이를 교육시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교육비까지 감당하려니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고 야간 경비 일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손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이런 저를 보고 간호하며 자기가 제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던지 어떻게 알아내어 엄마인 현미를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찾지 않았던 현미였는데 동주는 저를 부담 속에서 피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미는 그제서야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반대로 사위 녀석이 사업 수완이 좋았던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현미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자식도 둘이나 더 낳았습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오며 기사까지 딸려있는 차를 타고 와서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저는 그 와중에 딸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다만 애 데려가라 할까봐 현미는 연락을 전전긍긍하는 줄 알았는데 동주가 도와달라는 말에 온 것은 놀랍기는 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보고 싶어서 왔을 거라 생각하고 동주에게 엄마한테 잘하라 했습니다만 동주는 별로 내키지 않아 했고 딸은 제 몰골과 사는 형편을 확인한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주에게 다 얘기 들었어. 아빠는 그러게 가늘게 먹고 길게 살지 왜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망쳐? 속상해서 원 미안하구나. 내가 부담이 되어서. 동주 하나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어.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만큼 자라난 거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절 얼마나 정성껏 키워주셨는데. 동주가 끼어들자 현미는 그런 동주를 가만히 보더니 일단 동주 보고 끼지 말고 나가 있으라고 했고 끝까지 제 곁에 있겠다던 동주를 기어이 내보내 제게 말을 했습니다. 동주가 보니까 상당히 똑똑하던데 저는 그 애가 똑똑할 줄 알았어요. 그 애 아빠도 보통은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머리는 유전이라더니 지금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동주처럼 머리가 되질 않아요. 너 설마 동주를 데리러 온 거냐? 키우려고? 네, 이제 제 자식 제가 키우려고요. 아빠 보니까 더 이상 동주 제대로 뒷바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돈도 벌고 저도 가정 내에서 힘이 생겼으니 데려가려고 해요. 네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괜찮다고 해? 어차피 동주 반대하던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셔서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동주는 제가 데려갈게요. 더 이상 아빠 몸 하나 추스리는 것도 힘들어 보이네요. 현미는 제게 동주를 데려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저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동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알기에 능력 있는 어미인 현미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그것이 동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현미는 친엄마였기 때문에 할아버지인 제가 키우는 것보다도 정서적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가지 않겠다고 제 곁에 있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요. 나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엄마가 버린 나를 할아버지가 이제껏 돌봐준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 버리고 엄마한테 가요? 걱정 마라 동주야. 나는 괜찮다. 할애비가 더 이상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너를 뒷바라지하기 힘들어서 네 엄마가 나서준 거야. 너도 엄마 밑에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라는 게 낫지. 나는 엄마한테 정이 없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도 나는 잘 될 수 있다고요. 저 능력 있잖아요,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서든 공부하고 잘 되어서 할아버지한테 효도할게요. 뇌경색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동주는 어떻게 해서든 제 곁에 있겠다고 말을 했고 저도 동주를 보내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가 사업만 잘못되지 않았으면 끝까지 동주를 제가 책임졌을 텐데 지금은 저 하나 살기도 힘에 부쳤어요. 저는 경제력 있는 딸이 나선 이상 동주를 어떻게 해서든 보내는 것이 좋다 여겼고 저는 동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살궁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지금으로서는 네가 엄마한테 가주는 것이 내게 더 도움이다.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너까지 보태면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 더 이상 할아버지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네 어미한테 가서 잘 살려무나. 동주는 제 앞에서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고 자기 자신이 제게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며칠 고민한 후 제 어미를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요양원 좀 알아보았어요. 어차피 일도 잘 못하시고 요양원에 계시면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편하게 지낼 것 같으니 그곳으로 가세요. 나더러 요양원에 가라고? 나 이제 고작 60대이다. 뇌경색으로 손이 불편해지기는 했지만 멀쩡하고 어디 가서 일 못하진 않아. 아빠 그러고 있는 거 내가 불편하다고요. 내가 이제 좀 살림피니 설마 제게 돈을 기댈 생각은 하는 거 아니시죠? 현미는 참으로 냉정했습니다. 한때 제 품에서 고이고이 기른 내 딸이었지만 사납게 말하는 것을 보면 남인 것처럼 거리가 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딸을 아련하게 쳐다보았고 딸은 아랑곳 않고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제가 마치 짐이라도 된 양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보고 산 것 같은데 저와 이렇게 마주치니 자기 맘이 불편해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한테 기댈 생각 추워도 없고 지금처럼 남남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동주는 네 자식이니 잘 키워줘라.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다. 끝까지 고집 부리시네요. 아빠 이렇게 살면 나도 동주도 맘 편할 리가 없잖아요. 참 이기적이에요. 너만큼이나 하겠냐? 자기 자식 버리고 시집가고 애 낳고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도끼는 내게는 없다. 현미는 인상을 찌푸렸고 더 이상 사실이 듣기 싫었던지 가겠다며 말을 끊어버리고 동주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동주를 안 보고 살 줄 알았고 딸처럼 안 보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져 정을 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주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제게 뺀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명절날이고 어버이날이고 제 생일이고 동주가 멀리서도 챙겨주며 항상 저를 돌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도 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호시탐탐 저를 걱정이라는 명목 아래 요양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야지 동주의 관심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게 싫어서 저는 다시 경비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던 곳에서 제가 워낙 성실하고 시간을 잘 지키니 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저도 했던 곳이 편하니 갔던 것이죠. 취업을 하는 것을 보고 현미는 요양원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호시탐탐 보는 것 같긴 했습니다. 언제 한번 현미가 사위사이에서 낳은 두 딸을 보여주었는데 두 딸은 하나같이 사위를 많이 닮아 있어서 시집 어떻게 가나 걱정이었습니다. 거기다 공부하기 싫어해서 담을 쌓고 있으니 현미는 자연스럽게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동주한테 더 관심이 가고 애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미의 남편도 자식들도 동주가 공부를 잘하고 워낙 똑똑하니 키우면 든든하다고 생각했던지 나름 살갑게 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자식이라 그런지 그런 현미와는 반대로 그닥 엄마인 현미에게 정을 느끼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그동안 모은 돈이 담긴 통장을 저를 찾아와 제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모은 돈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볼 때마다 엄마가 제게 준 돈인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동주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코 묻은 돈을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었는데 하도 동주가 저를 위해서 모은 돈이라니 끝내 받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현미 눈에는 이게 달갑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동주한테 크게 혼을 냈고 동주도 사춘기 반항심에 현미에게 지지 않고 달려들어서 점점 사이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미는 그 책임을 모두 저에게 돌렸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 생일이었을 거예요. 동주는 공부하는 와중에서도 저를 챙긴답시고 생일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는데 뒤에 동주를 따라 길을 밟은 현미가 그 케이크를 모두 치워버리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내 자식 앞길 망치지 마세요. 공부해야 하는데 지금 아빠 찾아와서 얘가 생일 축하해주게 생겼냐고요. 얼마 전에는 통장도 다 가져간 것 같은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아빠 가만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래요? 너도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너도 눈 있으면 보일 거 아니야. 할아버지 사업 망해서 지금 저렇게 돈 없이 사는데 찾아와서 챙긴다고 득될 게 뭐 있냐고. 엄마, 이런 모습 나중에 다 후회하실걸요? 할아버지, 엄마의 아버지예요. 누가 득을 보려고 부모님을 챙겨요? 저는 둘이 싸우는 동안 엎어진 생일 케이크를 하나하나 손에 주워 담았는데 동주가 저를 위해서 손수 준비한 케이크를 딸 손으로 부순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주 말 맞다나 딸은 더 이상 제가 아버지로도 부모로도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동주에 대한 질투 때문인지 몰라도 저한테 점점 더 함부로 대했고 동주는 고스란히 그 모습을 담은 후 현미에게 일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딸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도 내 자식이고 동주는 내 사랑하는 손주인데 모자가 그것 때문에 어긋나는 것도 싫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돼서 제가 정말 어디 눈에 안 보이는데 숨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제 유일한 사정 봐주는 일터가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고 제게 오해를 하는 딸이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겨울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폭설이었고 뉴스에는 난데없는 역사상 가장 대단한 폭설이라고 연일 떠들어대었습니다. 저는 당시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하다 보니 눈이 오다 보니 모든 게 꽁꽁 얼어버렸고 심지어 보일러까지 고장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 기사를 부르는데 이건 보일러를 단순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위층까지 다 봐야 한다고 했는데 윗세대들은 굳이 제 보일러를 고치려고 엄동설안에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뿐만 아니라 수도도 꽝꽝 얼어서 잘 나오질 않게 되고 그나마 전기만 돌아서 겨우 전기장판 떼놓고 난로 떼놓고 살았는데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나가고 추위는 가시질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반지하라서 추운데 사상 최대의 추위와 폭설 때문에 이를 어쩌나 덜덜 떨면서 지내니 동주가 찾아와 제 환경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요? 당장 저희 집으로 가요. 됐다. 이불 꽁꽁 싸매고 난로 틀어놓고 있으면 괜찮아. 이러다가 병들어요.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괜찮대도 내 몸 내가 챙기니 너는 얼른 집에 가라. 감기 들을라. 동주는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코를 찔찔 흘렀고 저는 휴지로 그런 동주의 코를 닦아주며 빙그레 웃었는데 그 웃음이 동주에게 마음이 아팠던지 저를 이끌고 굳이 딸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딸도 사위도 불편할 텐데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동주는 자기 방에서 함께 지내면 된다며 자기가 엄마한테 잘 말해보겠다고 기어이 데려갔죠. 제가 그렇게 얼떨결에 딸네 집에 오자 가족들은 사색이 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동주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나 궁금해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못 이기는 척 따라온 것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건 맞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걸로 유명한 아파트였습니다. 현미 딸들은 둘 다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인사는커녕 피하기 바빴고 사위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동주는 자기 방에서 할아버지랑 당분간 지내겠다며 제 방으로 모시는데 동주의 방은 참으로 따뜻하고 좋았고 좋아하는 책이 한가득 꽂혀 있었는데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주는 표정이 밝아서 제게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다며 말을 했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딸은 제게 15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애 대학 못 가면 아빠가 책임질 거예요? 동주 공부해야 해요. 맨날 밤새서 공부하는 애인데 아빠랑 같이 있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식구들도 다 불편해하고요. 겨울 동안에만 제가 15만 원씩 드릴 테니 고시원이라도 계세요. 거기선 밥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요양원 갔으면 등 따숩고 음식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아. 그놈의 똥꼬집이 아빠를 망친 거라고요. 딸네 집은 68평이었습니다. 방이 5칸이었고 부부가 쓰는 안방, 딸 둘의 방, 동주방 하면 어차피 방 하나도 남는 실정이었는데 딸은 제가 잠시나마 머무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었어요. 사위는 집이 커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했지만 딸은 시부모님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지 같이 합가하는 것을 반대했고 그 때문에 사위가 딸에게 많이 섭섭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인 제가 오니 마찬가지로 딸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제가 있는 것에 딴지를 걸고 딸과 실랑이를 벌였나 봅니다. 장인어른 우리 집에서 설마 모실 생각은 아니겠지?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모시기 싫다 해서 우리 아버지는 요양원 계시는데 당신 아버지 집에 들일 생각 하지도 마. 나도 아빠 우리 집에 있는 거 불편해. 동주가 데리고 온 것을 나더러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하라고. 신경 쓰이지 않게. 당신 그럴 줄 알고 아빠한테 고시원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이제는. 딸은 사위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말을 했고 저는 방 밖에서 동주와 그 소리를 모두 들은 채 탁자 위에 놓인 15만 원을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무늬만 딸이고 사위인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딸이 남처럼 느껴진 지 오래였지만 오늘따라 새삼 더 멀어졌습니다. 방에서 소리가 다 새어나오는 동안 동주가 화가 나서 방문을 열고 끼어들려는 거 간신히 막았습니다. 나가려는 저를 동주가 와서 붙잡았지만 눈밖에 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동주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동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너도 할아버지 찾아오지 말거라. 나 아직 60대이고 젊은 편이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지킬 테니 너는 더 이상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꼭 성공해라. 그때 네가 힘이 있어 내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때는 내가 그 손을 잡으마. 저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은 동주였지만 더 이상 동주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예쁘고 착한 것이 느껴졌기에 저는 동주가 잘 되기를 바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왔을 때는 호통을 쳤습니다. 이럴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고 공부하고 성공해서 할아버지 찾아오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 동주는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이제야 말귀를 알아들었나 보다 싶다가도 나를 챙겨주는 유일한 손주가 찾아오질 않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전했고 딸처럼 길게 못 본 시간이 생긴다면 동주 역시 저를 그렇게 떠나겠지. 그렇게 저라는 둥지를 떠나서 새 보금자리 속에서 잘 지내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원래 생활로 돌아가서 저는 손주를 생각하며 경비 일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일을 무리해서 하면서 제대로 집에서 쉬질 못하니
병이 나버렸고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가 또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한 번 했는데도 나아지지를 않으니 답답했고 운동을 해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아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딸의 뜻대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것도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려고 얼마 안 되는 제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모아놓은 현금은 챙긴 후 그 돈으로 달달이 요양원비를 충당하는 데 썼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게 더 많기는 했습니다. 매일 치매 노인 중풍 노인들 보면서 저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양원이란 곳이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이 멀쩡한 사람이 두 다리로 들어왔는데도 병을 얻어서 점차 안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병 나으려는데 도움되라고 재활기구들도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밥도 잘 챙겨주는데 왜 그렇게 다들 병세가 악화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디스크를 감수하고 열심히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서 한두 해를 있으니 밖의 시간이 어찌 흐르는지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들어온 입소자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이도 있고 대체적으로 자식들은 처음에 잘 오다가 나중에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안 와서 기대할 것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효도할 것 같은 자식들이 점차 발길을 끊자 계속 자식들을 찾았고 외면하는 자식들을 보며 충격받고 마음 아파하며 울다가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나 이제 요양원에서 벗어날 생각 말고 여기가 내 마지막이구나 싶어 할 때쯤 낯익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른이 된 손주, 동주였죠. 이렇게 늠름하게 잘 성장한 모습에 한눈에 동주임을 알아보고 눈물부터 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동주 왔어요. 목소리도 얼추 굵어졌고 운동을 열심히 했던지 떡 어깨가 벌어져 제 몸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동주는 저를 안아주며 그간 잘 지내었는지 살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래도 네 어미가 좋은 요양원을 찾아 나를 맡겨서 잘 지냈다. 너도 그동안 잘 지냈지? 저 명문대 장학금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휴학한 상태예요. 아는 선배랑 같이 동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되어서 돈 좀 벌었어요, 할아버지. 동주는 제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 저는 동주가 잘 되었음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딸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저는 듣고서 참 제가 세상에 없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딸이 함께 살던 사위와 이혼하고 동주와 같이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새아버지가 딴 살림을 차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동생들도 돈 많은 아버지한테 있겠다고 해서 엄마 몸만 나왔어요. 사위 사업이 잘 되게끔 딸이 도와준 것이 많았지만 사위는 일방적으로 작은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얼마만 주어주고 딸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부 사이가 위태해 보였는데 결국 이혼이 되었던 것이었죠. 소녀딸 둘 역시 경제력 있는 사위가 키우기로 해서 딸은 나름대로 긴 결혼 생활 동안 보람도 없이 위자료 몇 푼밖에 남질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재산 분할로 아파트 한 채는 받아서 딸은 그걸 팔아 뭐라도 해보려고 해서 카페를 차리게 되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얼마 안 있다 망해버려서 남은 재산마저 다 날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동주가 휴학하고 차린 사업에 대박을 쳐서 돈을 벌었고 마련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동주는 아직 제가 바라는 대로 높이 성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고 싶어 챙기고 싶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와 같이 가서 할아버지랑 엄마 저랑 셋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동주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끝까지 생각해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는 그 아이에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주는 그렇게 저를 거두었고 요양원에서 저를 데리고 나와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34평짜리 신축 아파트였고 안에 들어가 보니 삐걱번쩍한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구를 한참 들여다보니 동주도 의식한 듯 머쓱하니 다 엄마가 고른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어쩐지 현미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저는 그것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랑 많이 친해졌냐? 그렇죠. 안 맞는 게 더 많지만 할아버지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엄마라고 부모라고 하셨으니까 자식으로서 감수하고 사는 거지요. 엄마 까칠한 성격을 누가 맞춰요. 그래, 잘했다. 부모한테 잘해야 돼. 그래야 다 너한테로 그 복이 간다. 네 엄마가 미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널 세상에 낳아준 사람이고 세상에서 널 가장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자 동주는 끄덕였고 제가 시장할까봐 걱정이었던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어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는 계속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기회로 나오게 되니 세상 밖의 햇빛과 공기와 자유를 맛본 느낌이었습니다. 동주가 차려준 밥도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 참 달고 맛있어서 2공기나 먹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 요양원에 있는 동안 많이 야유셨어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이거 다 네 엄마가 한 반찬들 아니냐? 제가 있어요. 엄마는 요리 못해요. 반찬 사 먹자는 거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밑반찬들 재료 사다가 다 만들었어요. 딸이 요리를 못하는 것도 몰랐고 동주가 잘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새삼 제가 자식들에 대해 아는 게 하나 없구나 씁쓸했습니다. 동주가 만든 반찬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생각날 정도로 깊고 좋은 맛이 났습니다.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밖에서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바로 현미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반가워 먹던 숟가락을 놓고 귀한 높은 사람을 맞이하느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제 맘 같지 않았던지 현미는 저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에요? 왜 여긴 오셨어요? 현미의 한마디는 마치 불청객을 보듯 말하는 것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주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 그래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요양원에서 모시고 나와서 이제부터 제가 모시고 살 거예요. 뭐?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네 맘대로 할 수가 있어? 할아버지는 엄마 아버지예요. 거기다가 여기는 내 집인데 할아버지 모시고 오는데 엄마한테 상의를 하고 말고가 있어요? 너는 엄마인 나보다 네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냐? 현미는 제가 남이라도 되듯 질투를 하는 것 같았고 저도 동주도 기가 막힌 채 바라보았습니다. 저랑 사는 게 껄끄럽다고 하며 현미는 다시 저를 요양원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고 동주는 저를 지키며 계속 집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딸이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려서 제가 쓸 돈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저도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 딸이 불편했지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지 딸은 제게 내내 함부로 대했고 제가 갈 곳 없는 것 뻔히 알면서 툭 하면 나가라 했고 요양원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계속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하고 일일이 다 신경 써야 해. 너 네 할아버지 보험 하나 없는 거 알지? 요양원에서 연락 끊으면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그 고생을 왜 사서 하려고 해? 현미는 진심으로 제가 귀찮은 듯 질색을 했고 저는 묵묵하게 딸의 말을 다 들어주며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미는 이제 제가 병들고 아프면 책임져 달랄까봐 병원비도 무섭고 이리저리 신경 쓰이는 것도 싫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주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때마침 집을 내놨던지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내놓은 집이 안 팔렸는데
할아버지가 복을 갖고 와서 팔렸다며 좋아했고 이제는 저 편하게 공기 좋고 산하고 가까운 곳에 살며 같이 등산이나 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대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딸이 어느 날 외출할 때 비밀번호를 바꾸어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뭐야? 비밀번호가 안 열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안 열릴 거야. 왜냐면 내가 집을 팔아버렸거든. 난 이제 할아버지랑 살 테니까 엄마는 따로 나가서 살아. 손주는 제게 똑똑히 보라면서 딸이 저한테 한 그 이상으로 자기 엄마한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딸이 얼마나 제게 잘못을 하고 있는지 역지사지 자세가 되어서 그대로 알길 바라는 마음에 손주는 현명하게도 똑같이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라서 저는 또 사단이 난 줄 알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밖에서는 현미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할아버지는 엄마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할아버지 엄마가 그 엄동설 안에 내쫓은 거 나 똑똑히 봤어 그때. 그만해라 동주야. 네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도 알 건 알아야지요. 할아버지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할아버지 고작 디스크 때문에 요양원에다 모셔놓고 내요도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요양원 가겠다고 한 거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맨날 밥 차리기도 힘들고 뭐 챙기기도 힘들어서 말이다. 이제부터 내가 할아버지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도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스스로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봐. 동주야, 네가 이러면 내 마음이 아파. 어찌 되었든 네 엄마도 내 딸 아니냐. 나는 나 때문에 안 싸웠으면 좋겠다. 참 슬프다 정말. 할아버지도 제발 엄마 좀 놓으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만든 사람 엄마잖아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른다고요. 다 내 자식들 아니냐. 다들 잘 지내야지. 이렇게 다투면 안 되지 않냐. 너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 내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마우나 이거는 또 다른 악순환일 뿐이야. 나중에 동주 네가 결혼해서 네 자식이 네가 네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뭘 배우겠냐. 할아버지, 저는 그냥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안다, 알아. 그렇지만 이건 너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야. 그래도 난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알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쳤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들 노네.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아버지가 애를 이렇게 키워놨으니 그런 거 아니냐고요. 너도 이제 나한테 그만해. 더 이상 이런 모습 보여주면 나도 너를 더 이상 감싸줄 수가 없다. 항상 자식 앞에서는 옳은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게 부모인 게야. 너도 잘 생각해봐라. 네가 과연 뭘 잘못했는지. 정 떨어져 진짜. 둘 다 다신 꼴도 보기 싫어요. 이깟집 나가면 그만이지. 다 필요 없어요. 딸은 그렇게 짐을 싸가지고 나갔고 나도 손주도 딸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보내었습니다. 동주는 아무 개의치 않고 저러다 돌아올 거라고 하면서 집을 팔고 어느 경기도의 산 가까운 아파트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동주가 저를 위해서 이런 집에 이사 온 것에 대해 감동받았습니다만 딸은 끝까지 교통 불편하고 생활지역 발전된 곳이 없다며 알아서 나가서 살았네요. 동주는 엄마가 저에게 사과하기 전까지 얘기 안 하고 싶다고 하며 저를 극진히 모시면서 잘 대해주고 있고 저는 그런 동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동주에게로 돌아오게 되었고 동주는 그 또한 엄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딸이 아쉬워서 동주한테 돌아온 건지 제게 미안해서 돌아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3대가 지금 한 집에서 살고 있고 딸은 그간 제게 했던 서운한 말이 미안했던지 틱틱거리면서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 엄마에게 기왕 챙길 거면 할아버지에게 살갑게 잘 챙기라고 하는 손자의 모습에 제 딸은 부모 가르치냐고 하면서
오늘도 티격태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서로의 이득 아래 살고 있긴 한데 그 안에서 나름 정이 생기고 있으니 좋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제 자식들이랑 잘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